집 과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마 저 같은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하고 계실 고민인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 주위만 봐도요, 부동산 사서 돈 번 사람 참 많더라고요. 저처럼 안 산 사람은 살 걸 후회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주위를 좀 돌아보니까 살펴봐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집 살 타이밍은 언젠가, 지금인가 고민하는 분들 제 주위에도 참 많이 계십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은 사실 부동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500원이었던 과자가 2,000원이 되고 300원이었던 버스비도 1,000원을 훌쩍 넘겼죠. 집값도 당연 오르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문제는 집값은 1,000원, 2,000원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17년간의 집값을 보니까요,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긴 그림에서 보면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 집값 2013년부터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2017년과 2018년에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찾아보니까요, 2013년 실거래가 6억이었던 방배동 한신타운 아파트 2017년 매매가 10억을 찍었고 작년 8월에 17억에 팔렸네요. 수도권도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으로 꼽히는 과천의 주공아파트는요, 2013년 실거래가가 5억에서 2019년 실거래가 10억까지 급상승합니다. 저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 1년에 많이 모아봐야 몇 천만 원이고 1억 모으기도 몇 년이 걸리는데, 아파트 한 채로 1년에 1억씩 버는 셈이 된다면 누구나 부동산 투자에 솔깃하겠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너도 나도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죠.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기본이 억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출을 받아야 해서 은행이랑 집을 같이 산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인데요. 오로지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사는 일명 갭 투자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사는데 5억이 들고 전세가가 3억 5천만 원인 집을 전세를 끼고 사면 1억 5천만 원만 주고 살 수 있는 거죠. 자,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올려도 되고 매매 가격이 오른다는 가정하에 팔아서 차익을 챙기면 되다 보니 집을 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가계대출은 2003년부터 2019년 사이 3, 4배 가까이 늘었고요. 증가율이 꺾였다고는 하지만 그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물론 부동산이 떨어질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대출금을 못 갚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호황기가 워낙 오래 지속되다 보니 서울의 집값은 더 오르기 전에 잡지 않은 심리에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4년 이후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벌어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지방의 집값은 전반적으로 전부 하락 국면을 겪으면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을 벗어나면 시장의 온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에서 집은 은행이랑 같이 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현금으로 집을 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집값이 상승 흐름을 탄 데는 역대 최저금리도 한몫 단단히 했는데요. 갚을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주다 보니 한결 수월하게 집을 살 수 있었던 환경이었고요. 물론 금리가 낮은 이유가 불황이기 때문이긴 하지만요, 경기를 역행하는 부동산값 탓에 저금리는 부동산 투자에는 호재로 더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금리에 부동산만큼 막대한 투자를 안겨준 투자수단이 없다 보니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린 거죠. 실제 시중에 풀린 돈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2020년 4월 통화량이 3,018조 6천억 원으로 2019년 4월과 비교해 9.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갈 길 잃은 유동자금들이 시중에 빠르게 풀리고 있다는 의미겠죠. 또 하나 중요한 바로미터,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부동산인데요. 집값이 너무 급격히 오르면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면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집값이 또 너무 내리면 빚을 낸 가계가 흔들리면서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돈을 빌려준 은행도 부실 대출이 늘어나 힘들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유지시켜야만 하는 숙명을 갖고 있죠.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도 결국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이 집값 하락으로 파산하면서 생긴 일이만큼 중요도가 아주 높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가계의 자산 대부분이 비금융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일 정도로 국민의 부가 부동산에 쏠려 있다 보니까 부동산의 중요도가 엄청나게 큰 상황입니다. 돈과 함께 실물이 움직이는 실물 경제에 포함돼서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역대 정부들은 각각 나름의 부동산 정책을 펴왔습니다. 1986년부터 1990년까지 4년간 58%의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던 전국 주택 가격을 잠재우기 위해 노태우 정부는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 같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니다. 김영삼 정권 들어 안정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던 집값이 1990년대 후반 IMF 구제 금융을 받을 정도의 외환 위기로 하락하고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까지 겪죠. 이때 부동산 불패 신화가 꺾이면서 집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이 IMF 침체를 극복해야 했기 때문에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폈고요. 이때는 양도세도 깎아주고 분양권 전매제도, 선분양제도 이런 지금이랑 완전 반대의 파격적인 정책을 폈죠. 이렇게 IMF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2000년 이후 다시 가격이 급등세로 반전합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겠죠. 이때 DTI와 LTV가 도입돼서 수요 억제 정책이 나왔고 행정수도 만들어서 지방으로 인구 분산하고 거래 투명화 정책도 폈습니다. 그러다 찾아온 2008년 미국 리먼 브라더스발 금융위기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9월부터 2014년 말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0% 넘게 떨어지고요. 이때 이명박 정부도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폈죠. 2013년 뒤이어 등장한 박근혜 정부도 대출받아 집 사는 걸 장려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완화, 양도세 면제 등의 활성화 정책을 폈죠. 문재인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다르게 부동산 정책을 엄청나게 많이 내놓으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경기 조절 수단이 아니다라면서 서민 주거 안정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를 우선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크게 금융규제 강화와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펴왔습니다. 나온 정책만 무려 21개인데요. 먼저 금융규제 쪽에 중요한 것만 좀 꼽아보자면요. 2017년 8월 2일 집권하자마자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지구, 강남, 서초, 송파 등 11개 구를 투기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주택,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결단도 내렸고요. 집값은 그래도 올랐습니다. 2018년 9월 13일 내놓은 대책에선 아예 종합부동산세를 올려버렸어요. 주택이 있는 사람이 규제 지역의 집을 또 사면 주택담보대출도 금지해버렸고요. 한마디로 갭 투자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래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집값이 올랐죠. 2019년 8월 12일에는요. 강남 재건축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졌다라면서 분양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걸 골자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했는데요. 그래도 오르니까 2019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고요. 2019년 12월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9억 넘는 아파트 구입할 때 담보대출 LTV 한도를 더 낮추고 15억 넘는 아파트의 담보대출은 아예 금지해버렸습니다. 2020년 들어서는 2월 20일에 집값이 폭등한 수원 등 5곳을 추가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전매규제 강화했고요. 6월 17일에 나온 21번째 마지막 대책에서는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3억 넘는 집을 사면 돈을 어디서 나서 샀는지 자금 조달개입이 되어야 하고요.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6개월 내 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고요.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안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한다고 해요. 자, 정리해서 보면 진짜 들어가서 살 집만 사고 갭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꾸준히 펼쳐왔는데요. 2017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을 짓고 2019년 4월엔 또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주거종합계획을 냈고요.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무려 30만 호의 집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낸다고 바로 시장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일각에서는 오르는 지역만 잡는 일명 핀셋 규제로 규제 안 하는 지역이 오르는 풍선 효과만 나왔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부의 21번째 대책도 2019년 12월 규제 지역 9억 이상 아파트 대출 규제로 규제가 느슨한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에 갭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 때문에 나온 상황이거든요. 수도권 전역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도 저가 아파트를 확대했지만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빼놓은 김포나 파주 같은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당장 관심이 쏠립니다. 규제에서 빠진 김포에선 보지도 않고 집을 산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뭐 진짜 집값이 그런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요. 어쨌든 풍선 효과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세 시장도 문제입니다. 웬만하면 9억이 넘는 서울집을 거래하기가 힘들어지다 보니 매매 수요는 위축됐고요. 정부가 집을 짓고 있다고는 하지만 신규 입주 물량은 당장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저처럼 집 없는 서민들은 결국 대출받아서 전세 살아야 하는데 전월세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 말 2018년 초 집값이 한창 오르던 때도 하락하던 전세가가 최근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전세 대출을 받아 좀 저렴한 집 전세를 살면서 다른 집을 전세 끼고 산 뒤에 자금이 생기면 진짜 내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그런 방식의 내 집 마련은 아예 불가능해지게 됐고요. 오히려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6개월 내 전입의무도 없고 전세도 현금으로 들어가면 그만이니 서민들의 피해만 클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전세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약갱신권,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법안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지금 법이 전세기간 2년만 보장하고 재계약 때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는 걸 개정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연장을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2년이 아닌 그 이상의 전세 가격을 염두에 둬야 하다 보니 이거 역시도 전세가를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금리는 낮고 규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시장에 상반되는 요인들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찾아봤는데요. 장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낮을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결국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과 대체로 방향성이 유사한 데다 앞으로 금리가 쉽게 오를 가능성이 없어서 상승의 보탬이 될 요인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물 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괴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거다라면서 자산 버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유동성의 힘이 역대 최대가 되면서 코로나 이후 오히려 주거용 부동산의 선호가 높아질 거란 유진투자증권의 의견도 있습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전문위원도 코로나 경제와 부동산 경제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코로나 사태보다 저금리와 유동성,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 등의 요인이 부동산 시장에 더 크게 작용할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내릴 거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 장기화로 우리나라 주택의 절반 가까이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현금 흐름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죠. 요즘 폐업도 늘고 그러다 보니 공실률도 높고요. 세금은 세금대로 늘어나고 있고요. 보증금으로 투자한 자산의 손실 증가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금매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택산업연구원은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서 주택가격이 향후 1, 2년간 급락할 거라고 봤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 매매 가격은 1년 동안 전국적으로 18% 급락했다가 이후에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 3년이 걸렸고요. 금융위기 이후에는 5년 동안 9%까지 점진적인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이후에 종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3년이 걸린 것처럼요. 전 세계적 양적 완화 기조에서 드러나는 글로벌 경기 부진,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것들이 국내 경기에도 영향을 줄 거고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나 신축 주택이 많아서 공급자 금융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보고요. 이게 주택 가격과 연동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제조업 생산지수 낙폭이 클수록 주택 가격 하락폭도 큰데 2015년 대비 제조업 생산지수 변화율이 마이너스인 점을 고려했을 때 실거래가도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보험연구원은 2019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발생한 지 2년 2개월이 넘었다면서 아파트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워낙 단호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가격 거품이 점차 축소될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건 어느 하나의 요인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금리만 봐도 그렇죠. 기준금리가 내리면 갚아야 할 이자는 적지만요. 실물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인 것처럼요. 집값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요. 결국 부동산 시장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그냥 단지 집값, 정책 이런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전반적인 경기의 사이클부터 금리, 정책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주택 가격에 미치는 여러 요인과 지금의 상황,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주택가격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저는 너무나 헷갈립니다. 네, 여러분 많은 의견 주시고요. 다음에 더 인사이트 있는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